안녕하세요. 수능 국어 강사 김우재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배부 자료 잠깐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배부 자료 같은 경우는 PPT 자료를 복사해 놓은 자료가 하나 있고요. 요거는 이제 PPT 자료가 잘 보이지 않으실 때 그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 소책자 자료가 있습니다. 원래는 컬러로 나왔는데 컬러로 나온 게 오타가 조금 심해서 그래도 나름 국어 선생님인데 오타가 있는 소책자를 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불편하지만 복사본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제가 관리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릴 것인데 요거 주간계획표입니다. 그래서 주간계획표를 하나 넣어놔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봐주시면은 아마 보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목차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제 소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 수업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제 수업 방식을 말씀을 드릴 때는 아이들이 이제 초기 시기부터 저랑 이제 1대1 클리닉도 하고 저한테 많은 고민들을 상담을 합니다. 그런 고민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건 또 매년 나오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문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아마 이 설명회는 예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고3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은 충분히 예비 고3 학생들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와 커리큘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는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것인데 저는 목동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만나왔고 지금은 시대인재와 다원교육 그리고 PJ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만을 담당하고 있고 이제 수능으로 이제 단과를 신청해서 듣는 이제 현수생들이나 이제 고3들이나 또는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가장 노력을 투자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점수를 뽑아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비 고3 수업 같은 경우는 다원교육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원교육에서 제가 예비 고3은 7월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본론을 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저랑 이제 처음 만나게 되면 1대1 상담을 다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1대1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계속 1대1로 클리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문제를 또는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고민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그 고민들 그것들을 한 4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고3이 돼가지고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선생님 저 국어 공부 너무 하고 싶은데 진짜 시간이 너무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1년이라는 시간을 공부하는데 왜 도대체 시간이 없냐라는 걸 좀 따져보시면 보통 이젠 고3이다라고 해서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시기가 보통 12월 달 말입니다. 그래서 12월 달 말부터 이제 정규 개강이 시작이 돼서 12월 달부터 이제 3월 달까지를 첫 번째 목표로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국어 공부할 시간이 정말로 없습니다. 저도 학생 때를 잠깐 생각해 보면 저 초기 시기 때는 보통 수학 학원에 갇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리 국어 숙제를 받고 이거 너무 중요해 라는 걸 알아도 이걸 공부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하루에 국어 공부는 이 정도는 해야 3등급 아이들이 1등급이나 2등급을 찍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최소가 3시간입니다.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는 하루에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실적으로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아이들은 재수생 아니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기 시기 때는요. 그러면 이렇게 초기 시기 때 시간을 많이 못 투자했기 때문에 3월 학평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초기 시기 때 수학이랑 과탐한테 다 줬으니까 이젠 국어한테도 줘라 라고 하고 싶은데 문제는 여기서 이슈가 발생하죠. 4월달 중간고사가 끼어들어옵니다. 그럼 4월달에 중간고사 거의 한 달, 짧으면 4주에서 7주까지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거의 내신 국어를 준비하다 보니까 수능 국어를 공부할 시간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5월 초에 선생님 저 수능 국어 다시 공부할게요 라고 하고 돌아오는데 가장 큰 시험인 평가원 모의고사 6월 모의평가가 준비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빡세게 국어를 공부하긴 하지만 시간적인 측면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고 싶지만 여기서 또 한 번의 이슈, 바로 지금 시기가 그 이슈죠. 지금이 다 기말고사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다시 여기서 4주를 휴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국어를 공부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8월 정도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반복 체화를 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 것은 뭐 내신을 준비하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모든 아이들한테 공통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조금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즉 아이들 중에서는 누군가는 먼저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고 정말 준비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 고3을 들어온 친구들의 경우에는 전제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럼 뭐가 대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있어야만 하는 것들인데 없는 경우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초기 시기 때 가장 처음 만나서 상담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상담을 진행해 보면 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안 되어 있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딱 세 가지만 정리를 드릴 것인데 첫 번째는 기본적인 모의고사의 출제 형식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험지라는 건 랜덤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평가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자기만들의 틀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평가원의 출제 포인트를 배워야 된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평가원이 출제하는 틀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평가원이 출제하는 그 모의고사의 기본적인 틀을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오늘 한번 아직은 지금 내신이 끝나지 않아서 아이들이 예민할 수 있으니 내신이 끝나고 한 번쯤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문학이나 문학에서 너 혹시 시가문학, 즉 현대시 같은 거 어떻게 읽어? 엄마 앞에서 한번 읽어봐. 또는 비문학 같은 경우도 한번 읽어봐라고 하면 그냥 읽지. 그리고 비문학에서 중요한 건 어떻게 잡아? 그러면 읽다가 그냥 중요하다고 필이 오면 그때 잡아 라고 하는 친구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이 기본적인 출제 형식, 즉 기준 자체가 없는 아이들이 그런 말들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연도 6월 모의평가고요. 6월 모의평가 언어와 매체 문제에서 오답률 1위 문제, 36번 문제입니다. 이거 정답률입니다. 정답률. 27% 정답이고요. 나머지 다 틀린 겁니다. 정말 커다란 정답률이고 그러면 이 문법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 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죠. 옆에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나 사물 등을 가리켜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을 지칭어 그리고 그 대상을 부르는 말을 불어로자 써가지고 호칭어라고 합니다. 지칭어랑 호칭어의 개념이 나왔죠. 그리고 옆에 보기를 보시면 엄마 진로 선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를 부르고 있죠. 호칭어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문법 개념을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개념인데 왜 도대체 이게 정답률이 27%가 나왔냐는 겁니다. 그래서 요 틀린 아이들을 물론 저의 아이들은 아니지만 틀린 아이들 또는 아이들 인터뷰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모아서 봐보니까 이 문제를 틀린 아이들의 공통점이 비문학 형식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문학 형식 같은 경우 어떻게 읽어야 될지 즉 문법 문제에서 비문학 형식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돼라는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 그냥 본문 1문단부터 4문단까지를 쭉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기를 읽었겠죠. 그리고 나서 1번 선지를 대처하려고 들어왔는데 1번에서 기억을 보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고 가와 말을 보니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호칭어랑 지칭어의 개념은 또다시 본문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 기준이 없이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리도 안 되어 있겠죠. 이 상태에서 선지에서 물어보는 포인트가 2개나 되고 3개나 되니까 아이들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혼재될 수밖에 없고 정보가 섞이다 보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비문학 형식 같은 경우는 제가 알려주는 방식대로만 간다면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1문단부터 보통 3문단이나 4문단짜리의 비문학 형식 문법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2문제가 딸려 나온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2문제의 문제 형식 중에 평가원의 가장 기본 형식은 한 문제는 범위 설정과 관련된 문제를 내고 또 한 문제는 기본적인 단순 일치불이치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범위 설정과 관련된 문제는 해당 본문에서 범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까지를 읽고 끊어서 1차 판단을 하고 갔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문단부터 3문단까지 범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문단부터 3문단까지 읽고 36번을 판단했다면 조금 적은 부분으로 밀도를 높여서 36번 문제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 이러한 비문학 형식이 나올 때 문법은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기준이 정해질 것이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예외나 추가 조항이 나오면 이 부분은 무조건 문제가 나온다는 걸 아이들은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6번의 문제가 여기서 3가지 경우를 던지고 그 3가지 경우 중에 예외가 되는 경우가 바로 답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어떻게 나온다, 평가원은 어떤 포인트를 좋아해 라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 없이 그냥 읽고 그냥 풀지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계속 국어라는 영역을 추상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기본적인 시험지의 틀, 다시 얘기하면 각각의 영역, 비문학, 문학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의 기본적인 틀과 방법이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깊이 있는 이론이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이 말 정말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선생님 진짜 꼰대 같아요 라는 말을 정말로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야 너네 진짜 요즘 애들은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요즘 애들과 과거 아이들을 조금 비교해 보면 어머니들도 아마 느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끈덕지게 붙잡고 늘어지는 게 너무나 없습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막히거나 자기가 어렵다라고 느끼면 패스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를 찾게 되죠. 막말로 국어 모의고사만 하더라도 사설 모의고사가 원래는 2개였습니다. 이감과 한수. 그런데 이젠 5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컨텐츠의 바다다 보니까 아이들은 컨텐츠를 그저 막 사들이고 만날 뿐 그것들 하나를 제대로 끝내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즉 반복적이고 반복적으로 체화를 하거나 또는 깊이 있게 아이들이 들어가야 될 부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보통 발생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3학년이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깊이가 있는데 그 깊이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것도 이번 연도 6월 모의평가입니다. 보시면 48% 정답률이면 정말 많이 틀린 거고요. 절반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요걸 봐보시면 1번이 답이었는데 가장 많이 찍은 답이 4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답이었죠. 4번 같은 경우는 아마 아이들이 4번을 찍었다 제가 봤을 땐 100% 겉핥기 형식으로 문법 공부를 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대다와 아니다 같은 경우는 불완전 서술어라고 부릅니다. 불완전한 서술어이기 때문에 주어 이외에 불완전한 서술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보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어가 필요한데 여기서 얼음으로라는 것과 남이라는 것을 보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남이라는 것은 보어가 맞지만 얼음으로 라고 할 때 의로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를 존중하는 학교 문법에 의해서 부사어로 갔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지식들은 어디서 배우냐? 일단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는 걸 가장 처음에 배울 때 이런 보어 같은 개념을 배울 때 야 여기까지는 핵심 개념 필수 개념이고 나아가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여기는 논란이 됐을 수도 있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아이들이 들어가서 깊이를 공부해야 돼 라는 걸 안내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그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다 보니 그냥 되다와 아니다만 나오면 이거 보어 필요로 한데? 그럼 보어 같은 문장 구조네? 그러고 답을 찍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깊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문법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땐 무조건 특강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특강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3일 만에 끝내는 문법 또는 하루 만에 끝내드립니다. 문법을. 하루 만에 끝내고 3일 만에 끝낼 수 있는 문법이었다면 그 누구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답률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3일 만에 끝내고 하루 만에 끝내는 문법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깊이를 절대 들어가지 못하죠. 근데 아이들은 착각을 하죠. 내가 문법을 한 바퀴를 돌렸다. 그건 돌린 게 아닙니다. 제가 최소로 잡는 문법을 돌리는 시간은 못해도 2개월입니다. 그리고 문법만 공부하는데 1시간을 빼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리가 되는 게 보통 아이들이 문법을 정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의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이런 37번 같은 문제도 오답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제가 먼저 선택 영역에서 좀 강조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점수를 안 따게 되면 실질적으로 7, 80점대도 나오기가 힘듭니다. 일단 7, 80점대를 만들어 놓고 90점으로 넘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7, 80점대를 못 만듭니다. 즉 선택 영역에서 틀릴 거 다 틀리고 문학에서 기본적인 일치불이치 뿐만 아니라 비문학에서 일치불이치를 다 틀리는데 결과적으로 70점대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 영역에서 충분한 깊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젠 기본 배경 지식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조금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내신 국어 공부가 곧 결이 같아서 수능 국어 공부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완전 반대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내신과 평가원의 경우에는 출제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요즘 학교의 경우에는 수능 국어를 표방해서 이제 평가원의 시선대로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고 평가원을 내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은 내신 아이들을 가지고 변별력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깊이 있는 지식, 그리고 너무나 쓸데기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엽적인 지식까지 들어가서 물어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정말 알아놔야 되는 어휘 또는 집착해야 되는 이론에서 집착을 하진 않고 정말로 필요한 어휘들은 다 베껴놓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지엽적인 부분을 외우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요거를 읽을 때도, 요것도 6월 모의평가인데요, 이대봉전이고 이대봉전은 EBS 연계까지 되어 있던 작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읽을 때 어려움을 느꼈는데 왜 어려웠어?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 요거 잠깐만 보시면 장수가 남복을 받고 담장소복으로 여복을 개착하고 금노의 향을 사르며 실황의 영위를 먼저 차린 후 제문을 읽으니 그 글에 하였으되 유세차 기축 3월 정묘 삭 15일에 기주 장알림의 딸 애왕은, 저 지금 한글 읽고 있죠. 그런데 몬솔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단어의 나열은 한글이 맞지만 그 단어들마다의 어휘의 뜻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더라도 뉘앙스라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나 부족한 거죠. 그러면 저런 단어는 어떻게 공부해요? 저런 공부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내신을 고전산문이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 개의 고전산문 작품들을 읽어봐야 되고, 어머니들께서도 이젠 서점에 가시면 그런 책들 많죠. 고전산문의 모든 것, 고전산문의 뭐, 이런 식으로 필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2학년 아이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그런 고전산문들을 읽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만 읽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단어들이요, 정말 교과 과정에서 맨날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를 모른다는 건 심각할 정도로 기본적인 어휘 자체가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뭘 채워야 된다?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채워야 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걸 잠깐만 정리드리면 시간적인 측면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시간적인 측면이 부족한데 여기서 문제점을 가중하는 이유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들, 준비하고 고3으로 올라와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조차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딱 약속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7월부터 개강을 하는 이유는 그걸 준비시키기 위한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언어다라고 한다면 언어를 7월부터 9월까지 저는 무조건 한 바퀴를 깊이 있게 돌릴 겁니다.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두 바퀴와 세 바퀴를 만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3을 들어갈 때는 이미 깊이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이미 문법은 끝낸 상태에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은 기본적인 시험지의 틀조차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틀을 7월부터 해서 잡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고3이 됐을 땐 고3 모의고사나 또는 고3 주간지 등을 풀 때 아이들이 어떻게, 이게 문제가 뭐지? 이게 도대체 어떤 형식이지? 라고 하면서 고민하는 일은 없도록 만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휘들은 모두 다 준비시킨 겁니다. 즉 제가 조금 지금 말하려다가 조금 망설였는데요.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사람으로서 알아야 되는 어휘와 한자, 이것만큼은 잡고 가자라고 하는 그런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어머님들 정말 이게 심각한 게 요즘 애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꼰대 같은데 물 숫자도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고요. 제가 봤을 땐 이런 한자들조차도 모른다라는 건 정말 기본적인 어휘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으로서 알아야 되는 어휘, 기본적인 것들을 무조건 준비시키겠다라는 부분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적인 부분은 제가 조금 시간적인 측면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이들이 국어 수업을 받을 때 수업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수동적이고 위존적인 측면이 너무 강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이미 중요한 부분을 다 집어넣고 그 중요한 부분들을 그저 받아들이는데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새로운 시험지를 봤죠. 아이들이 중요한 문장을 읽으면서 중요하다라는 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할 만한 근거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한데, 아까 제가 아이들한테 요즘에도 이제 저한테 신규생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신규생으로 들어오면 제가 첫 번째로 하는 말은 무조건 그겁니다. 너 혹시 비문학 어떻게 읽는지 한 번만 선생님한테 설명해 줄래? 또는 문학 어떻게 푸는지 한 번만 얘기해봐. 얘기 못합니다. 없습니다. 선생님 그냥 풀죠.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 그냥 보기부터 먼저 읽고요. 그래도 풀어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 너무나 많고요. 그럼 보기를 왜 읽어? 그냥 읽으라니까 읽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러한 기본적인 어떻게 중요한 문장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 아이들이 보통 수능 수업이다라고 해서 듣는 그 순서를 보시면 방향이 조금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법과 기준이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도 문장과 문장을 읽으면서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근거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읽겠죠.
그냥 읽고 자신이 이해한 어느 정도만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맞았네 틀렸네 하고 선생님의 설명을 기다리거나 또는 해답지를 보겠죠. 문제는 선생님들이 보통 설명을 하거나 또는 해답지의 구성 또한 마찬가지인데 정답을 중심으로 본문에서 찾아가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후적 설명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해라는 걸 알게 되는 설명이지 아이들이 이미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버리면 결국 선생님이란 존재가 없게 되면 아이들은 여기가 중요하다는 건 절대 판단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글을 읽으면서 이 문장은 이런 이유 때문에 중요해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행동 기준이고요. 그 기준을 배운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중요하다라고 표시하는 것들 그리고 이 문장은 중요하구나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들이 선생님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의 역할이 빠져도 됩니다. 즉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그 문장은 어차피 아이들도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문제 유형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 유형 정리해주면 아이들은 내가 중요하다는 걸 판단할 수 있어서 그걸 문제로 적용하는 연습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하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을 가르칠 거고요.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딱 정말로 하나. 아이들에게 1주 또는 2주 정도 수업을 듣고 아이들에게 꼭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문학 너 우진쌤한테 듣고 나서 너 비문학 어떻게 읽는지 한 번만 엄마한테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읽는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건 확실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제 수업을 찾는 이유 그리고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표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여담 삼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러한 표시를 많이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러한 표시는 저와 정답지를 처음에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표시는 줄이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러한 표시를 하다가 이제 나중엔 줄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줄이는 연습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줄였니? 라고 물어보면 안 줄인 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 이런 걸 표시하는데 시간이 모자른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시간을 줄여야 될 때는 선택 영역 부분과 문학 부분에서 시간을 줄이고 독서에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 어머니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나 비문학이 문제야. 비문학 한 지문 정도 못 읽었어. 이건 비문학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비문학을 들어오는 시간이 아이들이 보통 20분에서 15분 정도만 남겨놓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비문학을 안 풀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젠 비문학을 들어올 때 이상적인 시간은 45분에서 40분입니다. 적어도 35분은 남겨놓고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시간을 남겨놓으려면 일단 물론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야 되지만 선택 영역에 대한 확실한 시간 단축이 됐어야 됐고 문학에서도 EBS 연계 등을 이용해서 시간 단축이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수능 수업이 될 것이고요. 일단 비문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드릴 것인데요. 관리는 고3처럼 엄청 타이트하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딱 3가지는 확실하게 진행을 할 것인데 첫 번째 제가 또 여기 오다가도 또 한 명을 또 이제 마주쳐갖고 어색하게 지나갔는데 어머니들도 보시겠지만 계단에서 숙제하는 친구들 있지 않나요?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정말 계단에서 숙제하는 친구들 너무 절박해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몰아서 숙제를 하는 것 또는 학원에 오기 전에 숙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숙제를 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내가 학원을 갔으니 숙제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숙제를 얼마만큼 나눠서 그리고 몇 일간의 기간을 투자해서 시간을 투자해야지 그래야지 문제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월화수목 어머니들께는 아마 월화수목까지만 아마 복사해서 드렸을 것인데요. 주간 계획표를 봐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어떤 과목들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며 몇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걸 아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숙제를 할 때 월요일에는 이런 걸 하라는 거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고3, 예비 고3의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표만 하더라도 나중에 모으면 거의 책 한 권 형식으로 나갈 정도로 계획표를 정말로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매일 아침마다 받게 될 문자인데 저는 예비 고3한테는 정말로 이 문자를 정말로 많이 보냅니다. 요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명언이 들어가는데 이건 고3들한테 들어가는 거고요. 예비 고3들한테는 고3들이 했던 선배들이 했던 후회들을 여기다 넣습니다. 할 걸. 이거 했어야 되는데
후배들아 후회하지 마 이런 것들. 그래서 후배들한테 한마디만 해줘라는 것들을 모아놨고 그런 것들을 여기다 넣어놓고 과제를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 번호를 엄청나게 수신거부를 하지만 제 핸드폰은 4개가 있고 그리고 수신거부를 하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매일마다 국어를 공부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꼭 알 수 있게 안내할 것이다라는 건 확실하게 약속을 드릴 수 있고요. 어머님들께는 매 주마다 이제 수업 전에 30분을 잡아서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고 아이들의 상대적인 점수를 따져서 어머님들께 아이들이 이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강이 제공된다면 인강은 봤다, 안 봤다, 그리고 스킵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까지 아주 자세하게 서술해서 어머님들께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질문적인 측면인데 예비 고3의 경우에는 일단 해답지 자체가 고3과 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예비 고3의 해답지 같은 경우는 질문이 안 나오도록 아이들이 자습을 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없고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이제 수업이 끝나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또는 난 진짜 질문이 필요하다 또는 인강을 엄청나게 밀린다 또는 얜 진짜 숙제를 안 한다라고 딱 집으면 제가 항상 다원교육에는 목요일날 고3 아이들의 질문을 받으러 여기를 옵니다. 그러면 그 목요일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예비 고3의 경우 그런 친구들의 필요성이 좀 높다라고 한다면 특정일을 설정해서 그 특정일날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다만 그 부분은 이제 신청하는 인원도 봐야 되고 그리고 신청하는 인원들의 시간도 제가 조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후 다시 어머니들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 요거는 제가 브루스 자료, 수호책자 자료에도 넣어놔서 어머니들께 넣어놓긴 했는데 일단 시작하고 4주 동안은 비문학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4주 동안은 비문학 방법론에 오로지 초점을 맞출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주 동안 이제 문학 중심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저는 7월 달을 특강 같은 개념으로 여는 개념이 아닙니다. 7월 달에 여는 강의는 12월로 들어가기 전에 정말 준비해야 되는 하나의 1년의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쭉 이어지는 커리큘럼으로 고3답게 다룰 것이고 절대로 특강 형식으로 너는 이번 주 또는 이번 달만 보고 안녕할 거야 라는 식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적절하게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제시할 겁니다.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지문들을 읽을 때 어휘 등이 부족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읽을 수 있도록 고전 중심으로 아이들을 정리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 영역. 선택 영역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무조건 선택 영역만큼은 고3 들어가기 전에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선택 영역만큼은 제가 일단은 인강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럼 인강은 관리가 좀 안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인강 관리만큼은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강 관리는 정말 철저하게 할 것이고 아이들이 인강을 너무 안 본다? 그러면 클리닉 때 불러서 클리닉 자리에서 보게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론 여름방학 때 무척 바쁠 겁니다. 특히 수학이나 과탐으로 인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쁜 것들 다 고려하더라도 어찌됐든 아이들이 문법은 확실하게 끝낼 수 있도록 충분한 깊이로 볼 수 있도록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설명은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